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산둠 네 번째 시간, 전체적으로 19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둔의 또 다른 형태인 구어의 가둔과 상구의 비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둔정길, 가둔정길, 아름다운 은둔이니 고즈면 길하다. 상활 가둔정길 이정지야. 가둔정길은 이로써 뜻을 바르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혀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구호는 이제 그 양강이 그 중정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응도 있습니다. 즉 건의 중앙에 있다고 합니다. 즉 구호는 중정이고 구위와 정하고 건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자 가는 일단 이제 보면은 이 한자 가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가둔 아름다울 때 운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이걸 이제 비유하시길 군자는 시국을 잘 알아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잘 알아서 은둔함을 좋아한다 하고 이제 결국 이정지야 은둔하려는 뜻이 곧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를 정치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보면은 구호는 군자가 물밑에서 이미 대세를 형성하고 있고 권력을 가졌던 소인배는 레임덕에 빠져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인은 자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뛰다가 조만간 궁지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군자는 아직 자신의 시기가 아니므로 은둔하는 자세를 풀지 않고 줄곧 올곧게 바르게 해야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국에는 군자의 뜻이 올곧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가둔 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뜻이 이제 행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해지는 뜻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구를 보겠습니다. 비둔, 무분리, 여유 있는 은둔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활 비둔 무분리 무소의야. 비둔 무분리는 의심할 바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계 4, 5, 6은 상계로 진입한 상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 5, 6은 효가 다 이제 길하고 무분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둔의 이제 제일 끝에 있죠. 이렇게 괴의 제일 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 위치상은 이제 바른 자리는 아니죠. 정은 아니고 응도 없습니다. 즉 그걸 보면은 양강의 부당이로서 건의 제일 위에 있다. 정응하는 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 비가 이제 날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날다, 살찌다, 기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비둔한다는 그 의미를 비둔한다 이 물상을 보면은 의심하거나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서 멀리 오래도록 응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황태영 교수님은 설명하시기를 그 608페이지에 설명하시기를 상구는 은둔의 완성이자 완료다. 즉 상구는 구속에서 자유롭고 또 여러 관점에서 유익한 무집착의 정신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상태에서 비둔을 잘하고 그래서 오래 은둔해서 살찐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은둔의 완성은 소인의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 군자의 세상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소인이 이 효를 받았으면은 즉각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모르고 날뛰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소인은 배를 피해서 은둔한 군자의 경우에는 세상에 멋지게 다시 등장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비둔의 한자 의미를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대립하고 있다 했는데 여유 있게 은둔한다, 살찌면서 은둔한다, 빨리 날아가서 은둔한다, 나는 듯 은둔한다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비둔의 의미가 뭔지 이제 고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찌게 은둔하고 여유있게 은둔하고 날아가서 은둔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실천적 행동 준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의심할 바가 없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구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 게 지난번 초효와 2, 3, 4 수업을 보면은 노트 정리한 걸 보면은 이렇게 아까 이제 구호에서 오가 중정이고 응이 있고 상구에서는 바른 자리가 아니고 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초효와 구사에 대해서 응이고 아니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실천적으로 효를 풀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상수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효의 위치, 그다음 친비냐 이렇게 친비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이 반드시 모든 그 물상을 해결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을 주긴 주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그 도움을 주는 면이 매우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이번에 했던 천산둥께 개별효를 보면은 응이나 효 위치가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다산의 이렇게 소성계의 물상을 통해서 하는 설명이 그나마 또 보완적으로 또는 대체적으로 대체를 하는 성격을 가져서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천산둥계를 한번 보시면서 이게 약간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호 가둔 정길 상활 가둔 정길 이정지야 기쁘게 은둔하니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상활 기쁘게 은둔하니 이를 맡아 처리하면은 길한 것은 올바른 뜻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쁘게 은둔한다는 물상을 보면은 천산둔 번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구호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화산녀가 되죠. 화산녀가 되는데 화산녀는 이렇게 천지 빗계로부터 이렇게 추일하여서 온 것입니다. 천지 빗계 시절에도 여전히 건천이 그 은둔 저 멀리 달아나 있는 상이죠. 이렇게 즉 빗계 시절 역시 건이 바깥에 달아나 있는 은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추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바깥에 있는 은둔이 이렇게 리의 기쁨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설명하기를 은둔하면서 바깥에 있으면서 리 기쁘다. 그래서 희돈 이고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다시 읽어보면은 기쁘게 은둔하니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하다. 기쁘게 은둔하니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한 것은 올바른 뜻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구를 보겠습니다. 비둔 무불리 상할 비둔 무불리 무소용냐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몸을 편안히 살찌우면서 은둔하는지라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상활 비둔 무불리라고 한 것은 의심할 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상을 보면은 이게 천산둔 번개죠. 번개가 이렇게 상구가 효변하면은 택산함이 되죠. 이 택산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습니다. 천지빗계 시절에 또 물상을 보면은 건의 말이 이제 바깥에 있는데 바깥으로 날아가는데 상께는 이게 건밖에 없죠. 그래서 물상적으로 이렇게 뼈밖에 없으니까 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의 뼈가 여의 모습, 살이 없다, 여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의 말에 이렇게 음이 이제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뼈에 이렇게 딱딱한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그 살찐 모습의 물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이 찌게 되었느냐 설명하면은 이렇게 태의 입으로 손의 풀을 이렇게 손의 풀의 물상이 나오죠. 손의 풀을 먹게 되니까 여기 이제 손의 풀을 태의 입으로 이렇게 먹게 되니까 살이 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하면은 추위를 하게 되면은 태의 입으로 손의 풀을 뜯어 먹으니 살이 찐다. 즉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건의 단단한 뼈에
이 살이 붙어서 살찌고 유택한 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는 수축한 못으로 은둔했으나 은둔이 어느 정도 정착하여서 이제 살찐 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은둔하는 선비가 비록 거친 음식과 물을 마셔도 마음은 거리낌 없이 편안하고 즐거우니 그 상이 살찐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그 천산둔께가 대손으로서 손은 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둔께가 이렇게 이제 천산둔은 이렇게 이제 전체 대손, 손은 또 세 배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이 이익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대손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사함이 되죠. 택사랑 함께 상께는 또 태의 감흥, 화합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합의 물상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손의 이로움은 세 배가 되고 택사나 화합의 물상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무분리,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소의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천산둠에서 상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지우고 여기서 이제 천산둔에서 상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택산함이 되는 거죠. 택산함이 되는데 이게 대감의 의심이 있을 법도 하나 상께가 태의 화로서 감흥이 있으니 화합이 있으니 무슨 의심이 있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즉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산함이 되고 택산함은 전체가 대감의 의심이 있을 법 하나 감의 물상이 나오나 상께가 태의 감흥이 되니 무슨 의심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읽어보면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몸을 편안히 살찌우면서 은둔하는지라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상활 비두무불이라고 한 것은 의심할 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오와 상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오에서는 이제 희돈, 아름답게 운전한다고 했는데 이 아름답게 운전한 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뜻을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바른 뜻의 내용은 무엇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구에서는 이게 즐겁게 여유있게 살찌면서 빨리 나는 듯 다시 은둔하는데 이 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때 비둔께 시절에 내가 이 효를 받았을 때 내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33번째 천산둔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은 34번째인 내천대당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